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 감정 많이 이야기해요. 지역 감정이죠. 지역 감정. 여러분들 지역 감정이라면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사실? 영호남. 근데 사실 영호남 지역 감정은 뭐 생긴 지 사실 얼마 안 됐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이 뭐 그다지 많았던 나라는 아닌데 사실은 지역 감정이 좀 심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남북 특히 이제 평안도, 함경도 쪽의 지역 감정이 좀 많았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물론 이제 고려의 태조가 죽으면서 훈요 10조 뭐 이래가지고 소위 천령 이남의 사람들을 뭐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뭐 호남을 차별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왕건이 그 후백제를 복속을 시키면서 견훤의 저항이 컸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랬고 굳이 뭐 호남을 배제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저는 크다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지역 감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소위 평안도하고 함경북도 하고 이쪽 이제 남쪽인데 왜 그러냐면은 함경도하고 평안도는 조선시대 때 계속 홀대를 받았어요. 홀대를. 왜 홀대를 받았냐면 거기가 이제 국경지방이고 그러고 이제 그쪽은 소위 청나라하고 접경하는 지역이고 그쪽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 이렇게 시험에 응시하는 이런 것들도 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관직도 상당히 나오는 길이 제한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이 상당히 좀 그 제외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그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그 세도 정치 말기에 그쪽에서 큰 밀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난이죠? 홍경래난. 큰 난이 일어날 정도로 거기가 상당히 배제돼 있다가 좀 차별당하고 이런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이 이제 좀 불만이 많았고 이쪽 한양이나 삼남 지방에서 그쪽을 좀 약간 멸시하는 어떤 그런 쪽.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청나라 사신들이 다니고 이럴 때 그쪽을 통해서 가야 되고 하니까 그쪽에서 수탈도 심하고 하여튼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뭐 그렇게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소위 일제시대 때 들어가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확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평안도 쪽이 일어나게 돼요. 그쪽이.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이 우리나라 쪽을 이제 일종의 그 병창기지화 하면서 만주 쪽으로 쭉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주를 가는 길목이 어디예요? 평안도 아닙니까? 평안도, 그리고 함경북도.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에서 보면은 그 기독교가 가장 흥했던 데가 어디예요? 평양이잖아요, 평양. 평양을 그때 당시 1900년대 초에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을 했어요, 거기가. 거기서 이제 평양 대각성 운동 뭐 이래가지고 영적으로도 확 일어나고 그래갖고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그쪽 지역이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찌감치 상업에 뛰어든 거예요, 상업에 뛰어들면서 일본이 이제 만주하고 감고 이러면서 이제 일본에 어떻게 보면 좀 붙어가지고 사업에 막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하게 된 거죠. 원래 그 기독교가 처음에 상당히 그 하는 게 그 기본적으로 경제가 좀 먹고 살면서 또 그 경제가 발전하는데 상당히 좋은 어떤 그 정신적 배경이 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양 쪽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소위 골수 양반들이 있는 한양에서는 아무리 선교해도 안 먹히거든. 그래가지고 대거 평양으로 간 거예요. 평양에 가가지고 이제 기독교 전파하면서 평양 쪽에서 이제 기독교도 확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보면은 그 소위 명문 사학들이 평양에 많이 생기잖아요. 뭐 그쪽에 이제 그 성각자들이 그쪽에 생겨가지고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평안도 그쪽이 상당히 공헌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때 경제적으로 크려면은 어디에 붙어야 된다? 어찌됐든 간에 일본 쪽에 같이 해가지고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만주 쪽을 와고 하는 그 중간 길목에서 상당히 이제 경제가 번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이 1946년에 이제 소련군하고 김일성이 들어오면서 급작스럽게 토지 개혁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쪽에 있던 소위 경제적 토대를 가진 지주들이나 자본가들이 졸지에 알거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알거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남한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고 또 6.25를 하면서 1.4.5태 한번 거치면서 대거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우리 남한 쪽으로 최소 한 이제 해방 후 6.25 거치면서 한 100만 정도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북민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해외에 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일본에 있던 제일교포들이나 뭐 만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 220만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아까 제가 해방 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게 물자도 없고 물가는 막 올라갔는데 뭐 해외에서 뭐 북한에서 한 300만 넘는 사람이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먹고 살 거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죠? 그때 막 콜레라도 막 하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립이 되면서 이제 좀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가 터집니까? 6.25가 터지는 거죠. 6.25가 터지는 거죠. 6.25가. 그래서 이제 아까 6.25 경과는 우리가 짧게 봤고요. 이제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지금 있는 한강대교, 한강철교가 폭파된 거죠. 그죠? 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 위정자들이 막 참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게 6.25에 갑자기 터졌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 시민들한테 절대 우리 철수 안 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수도를 사수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소위 핵심 정권들은 이미 수원으로 가고 또 그다음 대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야밤에 그 피난민들 막 내려가는 쪽에 폭격을 해갖고 한강 철교를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명분은 그거였죠. 이제 북한 사람들, 북한군이 내려와갖고 어떤 물자를 하겠다라죠. 그 이 폭격하는 과정에서도 민간인이 몇천 명 죽었다고 그럽니다. 죽었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교를 만들어갖고 이제 피난민들이 이거는 끊어지고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 그 임진왜란 때도 보면은 백성들은 끝까지 남아서 싸우는데 왕은 먼저 의주로 몽진해서 도망가고 물론 이제 전쟁이니까 전쟁 수뇌부니까 정부나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침착하게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방송을 해놔놓고 느닷없이 하면서 민간인들이 많이 죽고 막 이런 피해를 보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죠.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전란에 이제 엄청난 피난 행렬을 하고 막 이상 가족들 생기고 막 이런 데서 되는 거죠. 이제 6.25 전쟁의 그 소위 발생 원인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뭐 약간 좌측인 쪽에서는 우리가 남침을 했다. 뭐 그때마다 이승만 씨가 입으로 계속 북진 통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뭐 사실 실력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그 비밀 문서들이 밝혀지고 여러 가지 것들 하면서 이제 밝혀진 걸 보면은 이거는 김일성에 대한 남침이라는 게 확실히 되는 건데 이때 상황을 이제 제가 간략히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중국은 나라 꼴을 갖춘 때가 6.25 바로 직전 49년 10월 달이에요. 그죠? 그 국공내전을 해방이 45년 전쟁이 끝나고도 거의 4년간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붙어갖고 거의 이제 통일이 49년 10월 달에 됐어요. 그 이제 1년도 채 안 지난 상황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고. 이때는 이제 소련은 이미 이제 해가지고 상당히 산업화돼가지고 스탈린 독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박헌영은 이제 남쪽 남노당의 순회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인데 박헌영은 이제 김일성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남쪽에서 이 공산당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부에서 내려오면은 우리가 남노당이 봉기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정보를 준 거죠. 이제. 김일성은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이때 결정적으로 중국이 통일이 되면서 중국 공산당 내에 우리나라 아까 그 사회주의 독립 계열의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조선 의원군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통일이 됐으니까 중국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북한군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대거.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훨씬 더 이제 전력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생각한 거지. 자, 스탈린한테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만 저거 뭐 정부 만들었다고 하지만 지금 나라 꼴도 개차반이고 우리가 힘 앞에서 한번 밀고 내려가면은 먹을 수 있다. 꼬드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50년 직전에 미국에서 발표했던 게 뭐냐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동아시아를 지키는 데 있어서 라인을 그었는데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제외된 거예요. 그러면서 49년에 미군도 철수를 해요. 소련군도 철수를 하고. 왜 그러냐면 걔들이 완전히 들어와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국가가 만들어지면 떠나는 게 맞잖아요. 점령군은. 그래서 소련군도 가고 미군도 이제 우리나라 철수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자기네들 이제 새로운 군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정강이 됐다. 뒤에서 소련도 있고 모택동도 있고 통일된. 가고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미국이 2차 대전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랬는데 설마 여기에 참전을 하겠느냐. 꼬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형제국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북한의 그 의원군들이 중국 공산당 통일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 만주 쪽에서 우리나라 조선인들이 형제국이다 돼 있고 그 소련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지. 그러면 스탈린이 자, 그럼 우리가 공군하고 무기 지원해 줄 테니까 너거는 군대 제공해. 이렇게 이제 그 합의가 된 거죠. 얘는 이제 꼬덕이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내려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화로 보면은 이제 그 이쪽에서 가려고 이 중국에서 군대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판에 스탈린은 안 보내려고 또 그랬대. 왔다 갔다 좀 전쟁 일으켰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모택동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형제국인데 끝까지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보내는데 그래서 모택동은 이 6.25 이 직전 그 압록강까지 군대 왔을 때 미군 폭격에 의해서 자기 아들도 거기서 죽어요. 사실 그때. 그러니까 여는 이제 사실은 소위 신의를 지킨 거죠. 신의를 지키는데 여는 중간에서 사실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하여튼 해가지고 6.25를 일으키게 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제일 그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김일성 가문을 좋아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 민족들이. 사실 우리 민족에 저는 제일 제 개인적으로 미운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큰 것도 미치고 그랬는데. 그 지금 그 일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보고 이랬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일어나게 됐고,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6.25의 전기를 마련한 인천 상륙작전, 9월 15일 날. 우리가 아까 낙동강 전선까지 완전 밀렸잖아요. 그걸 이제 인천 쪽으로 허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전기를 마련한 거죠. 이제 이게 이쪽 인천 앞바다에 지금 가면 공원이 돼 있는 월미도에 이제 상륙해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쫙 밀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국군들이 이제 이게 압록강 방변에서 수통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걸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갖다 바친다 그래가지고 압록강에서 이제 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디서 물 담아왔죠,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야밤에 이제 중공군들이 막 이제 밀고 내려온 거죠. 이제 느닷없이 밀고 내려온 거죠. 이때 이제 대장은 팽덕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추정이 돼가지고 이제 밀고 내려온 거죠. 근데 이제 이때가 한 50만이 왔는데 얘들이 뭐 오합지졸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얘들은 국공내전 일본하고 싸우면서 그 게릴라전 그러니까 무기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다 인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했던 어떤 인해 전술이긴 했지만은 그 게릴라전에 굉장히 능한 한 50만의 군대들이 밀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국군하고 이제 미군이 막 느닷없이 이제 사람 쪽수로 밀고 내려오니까 확 밀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때 사실은 보면은 중공이 자기 나라 독립해가지고 이제 살기도 바쁜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보냈는지 많이 죽었어요. 사실 중공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김일성 그 뜻에 약간 일어난 진짜 무의미한 전쟁에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한 20만 넘어 죽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말 많이 죽었어요, 사실.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물론 이때는 이제 이런 그거는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막 자기 나라 독립을 했는데 중국이 제일 무서워했던 나라가 그때 당시에 미국이었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49년 이제 10월 1일 날 천안문 앞에서 이제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하는데 이제 그 새벽에 모택동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때만 하더라도 모택동이 겁을 냈던 거는 국민당하고 미군이 합세해가지고 북경을 폭격할지 모른다. 그런 위협이 있어가지고 그때 사실 중국이 통일을 했다 하지만은 중국은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군이 철수하면 일본군 무기 그 다음에 국민당 이기면 국민당이 남기고 간 미군이 지원해준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웠던 군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되게 기반이 약했던. 그러니까 49년에 이제 통일하고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제 마택동이라는 사람이 정말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으니까 공산주의 형제국가가 전쟁을 해갖고 미국한테 밀린다 이러니까 도와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배면에는 자기네들은 미국이 혹시라도 중국 쪽을 밀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던 거죠. 이렇게 막 떼거리로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미국의 기자가 이게 이제 그 대동강 철교인데 폭격을 해가지고 철교가 무너진 상황인데 이제 대가 아까 말했던 북한에 있는 아까 저 토지개혁하고 공산주의 사상이 싫은 사람들이 대거 이렇게 피난을 이 철교를 타고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었고 그때 당시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이걸어진 이 철교를 타고 진짜 목숨 걸고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끝없는 이 피난 행렬들이죠. 우리도 남한 쪽에서도 갔었고 또 북한에서도 내려오고. 참, 이 사진 보면은 이때 당시에 미국 기자가 우리나라 와서 전쟁 취재를 했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기사 중에 상당히 인상적으로 많이 갔던 게 이제 남한의 남쪽을 보면서 이 온 전란으로 나라가 그 복잡하고 시끄럽고 난리고 죽고 난리인데 가는 데마다 칠판을 놓고 공부를 하더라 이거예요. 공부를 하더라. 선생님한테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미친 이런 정신사적인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제가 좀 한번 해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한 게 기본적으로 한 단어가 뭡니까?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근데 이때 전까지는 일제시대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너려 터졌대요. 정말 너려 터졌었대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그 서양 그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 보고 쓴 글에 보면은 참 조선인을 보면은 정말 살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게 뭘 하나 시키면은 하지도 않고 말은 많고 막 너무 느리고 일도 안 하고 막 여러 사람하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너려 터졌었대요. 근데 이제 6.25를 거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전란을 맞았잖아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묵고 살고 죽음의 앞에서 가족들이 내몰리고 이러면서 피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살려고 하는 그게 엄청나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빨리빨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물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에 근대화를 하고 산업화를 하면서 이제 더 그게 생겼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상이 막 빨간 걸로 갔다가 또 국군이 왔다가 막 세상이 막 하루 사이에도 뒤바뀌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된다. 뭐 나라고 나발이고 뭐가 아니라 내하고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이때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뭐 상당히 그래도 이웃과 말 그런 것들이 강했는데 뭐 지금도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상당히 생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막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붙었다가 국군에 붙었다가 막 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공산당이 들어오면은 이제 공산당이 붙어가지고 저놈 그 뭐 이쪽이다 해가지고 잡아갖고 죽창으로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횡행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흑백 이념과 이제 소위 공산당 이쪽 이래가지고 막 편이 갈리고 이러는 이제 이때부터 이념의 색깔, 소위 이제 빨갱이 의식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우리가 1894년에 갑을경장 때 신분제가 한번 없어졌고 일제시대 때 뭐 양반 이런 것들 하니까 또 한번 약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으면서 우리 토지개혁 되면서 그래도 아직 양반 이런 게 남아 있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막 세상이 뒤바뀌고 그러니까 공산당 세계 들어오면은 머슴하던 애가 완장차고 양반이고 지주라고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인민재판하고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또 바뀌면은 또 그거 또 뒤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세상이 뒤바뀐 거예요. 사실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하면서 이제 소위 신분이라는 게 거의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제 신분이라는 게 토지가 여러 차례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뭐 위아래 이런 개념들이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때 나쁜 점들이 많이 생겼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정신을 얼마나 그 황폐하게 만듭니까? 나쁜 것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때 이제 누군가 어느 쪽에 잘 붙어야 내가 살 수 있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개념, 막 파벌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런 나쁜 점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때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는 큰 장점 하나를 저는 꼽으라면 역동성을 꼽고 싶거든요. 역동성. 그러니까 평등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능동적인 사고가 우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또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창피당하고 쪽팔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역동성이 나는 이때 이제 생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의 시작이 저는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토지 개혁을 하면서 땅 못 가지고 맨날 너무 땅 부쳐먹던 사람이 이제 자기 땅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나도 이제 살면은 잘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내 자식들도 공부를 시키면은 뭐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적극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거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미꾸라지, 매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북에서 내려온 이 100만의 사람들입니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토지 개혁에서 땅 다 뺏기고 뭐 불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주나 자본가 계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상층 지식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내려오면은 할 일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도시에 빈민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38따라지라고 불렀대요. 38따라지. 그러면서 우리 38따라지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교육하는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지식인이 그러니까 애들 공부를 얼마나 시켰겠어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보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애들도 학교에도 열심히 보내고 그러니까 전부 다 긴장해갖고 막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 학교 보내고. 일종의 매기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 100만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역할도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서북 청년단이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극우 또 어떤 그런 단체들로 해가지고 소위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게 이 격동의 세월에 이제 소위 이승만 정권에 이런 데 붙어가지고 소위 반공의 천병부대로서 또 그런 역할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공이 정말 공산당이 정말 싫을 거 아니에요. 다 뺏기고 이래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서북 청년단으로 들어가가지고 소위 반공의 최전위 부대로서 또 막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시대 다 겪었죠, 이제. 한 반에 막 80명, 100명 쳐넣어가지고 막 2부 수업, 3부 수업 이래 했잖아요, 이제. 나 막 바꿔가면서. 그래도 정말 공부 열심히 했죠, 이제. 날로 이라고 땐또 이랬대, 대피 먹으면서. 이런 시절에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그 글 읽을 줄 아는 소위 문해율이 30%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제 6.25를 지나면서 극적으로 우리가 80%, 90%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정말 우리가 못 살았지만은 이제 이때부터 소위 이제 전후 세대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베이비 부모들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교육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산업화 시대에 이제 힘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머리 여기까지 해야 참 열심히 오마거든요. 저는 주로 앞동네에 살았는데 큰아들은 뒷동네에 살아가지고 분단장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굉장히 멀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교실에 20명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추억의 시절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아까 1.4.5 때 밀리면서 그 흥남 쪽에서 이제 그 미군들이 이제 자기네들 철수하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민간인들까지 해야 하니까 인도주의 그래가지고 민간인들까지 실어가지고 대거 문재인 대통령 그 일가도 이때 이제 같이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죠? 흥남 철수.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저것 뜻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휴머니즘은 있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전란이 한 3년간 이제 지속이 되고 이제 싸우고 이때 이제 사실은 그 메가더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소위 공산 세력을 척결을 하자 이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은 소위 만주 폭격론을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밀고 들어가면은 뭐 공산당도 힘도 없고 그러니까 될 거다 북진 통일. 그런데 이제 트루만이라는 사람은 또 그러면은 또 이게 잘못하면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은 그렇다. 이래가지고 트루만이 메가더 장군을 해임을 시키죠, 이제.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멋있는 말 한마디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하면서 이제 퇴역하고 이제 휴전 소위 그 되면서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한 거는 우리나라는 여기 전쟁 휴전의 당사자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 당사자는 김일성, 북한을 대표하는 김일성, 미국의 클라크 장군, 중국의 팽덕회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휴전 협정. 소위 이거는 휴전 정전입니다. 정전, 아미스티스. 그러니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삼국에 이야기하고 우리는 여기 당사자에도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제 당사자에. 그러면서 이제 휴전선이 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하면서 우리 요때 이제 일본하고 중국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독일처럼 일본이 아까 말한 대로 점령국이 돼가지고 분단이 되는 게 맞죠, 이제 소련이 진주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저런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진짜 정말 저는 그건 아이러니예요. 일본이 분단이 돼야 되는데 섬나라다 보니까 그러고 원자 폭탄을 맞아가지고 되다 보니까 저거는 분단이 안 되고 우리가 분단이 돼버린 거예요. 또 전쟁까지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은 그때 당시 어땠느냐? 아까 말했던 이제 미주리 하면서 항복문서 쓰고 천황을 이제 인간 선언하면서 이제 갔는데
메가드 장군이 거기 진주를 하면서 이제 일본을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소위 보통의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미국도 단단히 벼르고 소위 그랬으니까 그 베네딕트를 통해서 국화와 칼이라는 책까지 만들라고 공부해가지고 이놈은 일본을 완전히 개조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소련이 이제 밀고 내려오니까 전범 재판도 좀 흐지부지하면서 일본이 6.25 때문에 극적으로 기사회생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보면서 정말 6.25만큼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저는 김일성이 너무 싫어요. 우리나라 분단시키고 우리나라 백성들 그렇게 초토화되고 많이 죽으면서 일본을 살려줬거든요. 저 나라가 이때 분단이 돼야 되는데 분단이 안 됐고 또 이 전쟁을 통해 갖고 일본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 이제 소위 그 공산 진영하고 자유 진영하고 바로 위에 있는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그 전쟁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일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극적으로 농업국가를 원래는 만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쟁을 다시는 할 수 없게.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이웃 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물자 도달하고 생산해가지고 나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을 갖다가 병창국가로 이제 만들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도쿄 전범 재판도 빨리 끝내버리고 이제 일본이 이것 때문에 경제가 극적으로 회생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옆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옆에 나라는 엄청난 특수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참 이 6.25 전쟁 이 시절을 보면서 일본이 분단이 돼가지고 저거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북일본, 남일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원래는 그 러시아가 사할린을 요구를 했었대요. 사할린 저거 하고 밑에 이제 미국 이렇게 하려는데 일본은 지금 멀쩡하잖아요. 전쟁도 뭐 별로 겪지도 않고 우리는 뭐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또 이 전쟁 때문에 일본이 확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도쿄 전범 재판도 이렇게 이제 빨리 끝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범의 주역이었던 도조 히데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형이 됩니다. 사형이 되고 소위 이제 전범 재판이라는 거는 이렇게 운영이 돼요. 소위 그 전쟁의 핵심자들, 핵심 기획하고 실행했던 사람들은 A급 전범이라 해가지고 이제 소위 도쿄 재판, 니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B급, C급 전범들은 각국에서 일어나요.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거기서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중국, 러시아 이런 쪽에서 해가지고 또 많이 죽이기도 하긴 했는데 이제 핵심 전범들은 요 도쿄에서 해가지고 한 20몇 명만 처형이 되고 뭐 허지부지 됐다 이랬죠. 여기에서 이제 A급 전범이었던 기시노부스케 같은 사람 극적으로 살아남아가지고 전후에 일본의 총리를 2번이나 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베의 외할아버지. 아베 또 오늘 또 승리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또 역사의 아이러니한 게 이게 1951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입니다. 강화회의.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항상 강화회의를 하죠. 강화회의. 강화회의란 뭐냐면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그 전쟁을 그 피해자들한테 뭐 배상이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해가지고 서로 사인을 하고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그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를 갖다가 보통 국가로 되돌려주는 그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우리 역사에서 참 아픈 부분인데 미국이 막 서둘러서 이제 6.25 일어나고 소위 반공의 보루로서 일본을 만들어야 되겠길래 빨리 일본을 보통의 우방국가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둘러서 5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일제의 피해를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잖아요.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 참여를 못해요. 왜 참여를 못하냐 하면은 미국도 반대를 했고 제일 반대했던 데가 영국이에요. 영국. 저는 그래서 영국이 미워요. 그 영국이 역사의 마디마디에 보면은 참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얘들이 이때 영국이 왜 크게 반대를 했냐면 영국은 중국에 뭐가 걸려 있어요? 홍콩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한국은 참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전쟁의 피해국인데 참여조차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서둘러 가지고 일본이 이제 몇몇 나라 배상해 주는 거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끝내게 되면서 일본이 소위 보통의 국가로 완전히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정책을 잘했던 게 아까 그런 사람들이라면서 자기네들 원래 국가 예산에서 상당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게 안보잖아요. 안보, 군사.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때부터 완전히 미국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은 군비 예산 쓸 필요 없잖아요. 그 최소화시키면서 그 전란의 병창 기지화하면서 50년대 극 고성장을 확 이제 날아가게 돼요. 세계적인 산업 강국의 길로 이제 가는 거죠.
뭐 2차 세계대전이라고 엄청난 전쟁을 일으켜 놓고 제대로 뭐 벌 받거나 뭐 배상도 별로 안 하고 극적으로 5년 만에 정상의 국가로 탈바꿈해갖고 미국하고 최고의 우방이 돼가지고 미국의 우산 아래 산업국가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때부터 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 이 56년인데 50년대 엄청난 고성장을 해갖고 이때까지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10%대 고성장. 고성장을 해가지고 얘들이 1964년에 도쿄올림픽까지 하고, 물론 10몇 년 만이죠. 동경올림픽 개최하고, 한때는 80년대 후반까지 미국을 추월한다고 할 정도까지도 엄청나게 그 경제 고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세계 경제 몇 대죠, 일본이? 3위입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입니다. 그때 이후로 완전히 폭삭 망했던 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쫙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이 좀 얄밉긴 얄미워요. 얄밉긴 얄미워요. 자, 중국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아까 국공내전에서 왜 국민당이 지느냐 그러면은 이 소위 그 이제 일본이 패전했을 때 보면은 공산당은 120만이고 국민당은 430만 이렇게 전력 차이가 잽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쫙 이래 되는 게 얘들은 이제 미국 지원받지 군인 많지 이러니까 또 얘들의 전략은 주요 도시들만 잡으면은 이길 줄 알았어요. 했는데 이제 공산당은 계속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유격전, 게릴라전. 우리가 질 것 같으면 피하고 숨어서 그 대신 인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가는 데마다 지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 가지고 배분해주고 그러니까 인민들이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당에서도 넘어오고 인민들이 자원 입대해 가지고 이제 이때 가서는 역전이 되는 거죠. 아무리 국민당에는 미국에서 아무리 지원해주고 이래도 이는 뭐 밑빠진 독에 불 붙기식.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5년 만에 이 공산당이 국민당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43년에서부터 이때까지 같은 화폐로서 살 수 있는 돈인데 이때는 같은 돈으로 소 한 마리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종이 한 장 값도 안 될 정도로 경제 관리도 국민당이 어마어마하게 못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때 보면 국민당이 이제 그 밑에 사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온갖 부정부패 다 헤쳐먹고 막 그래가지고 장개석 정부가 그만큼 썩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민당이 공산당에 질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이제 그 장개석이 남은 50만의 국민당 군하고 그 잔당들 200만이 대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대만이 만들어졌네. 가서 보니까 국민당이 너무 부정부패해 있거든. 1949년 돌아가고 이제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부정부패 단속을 대만에서 했다라는 거죠. 좀 일찍 하지. 좀 일찍 했으면 본토 통일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대만이 그때부터 이제 물론 대만 본토민들은 이제 계엄령으로 엄청나게 압제 독재를 하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었고 대만이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중소기업의 강국이잖아요. 대만이 이제 그렇게 가는. 그래서 이제 본토는 공산화되고 대만으로 넘어간 타이베이 대만은 이제 이렇게 분리되고 중국이 간 거죠. 이게 이제 1949년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천안문 앞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모택동, 마오쩌둥 이 사람이 훌륭한 재상 주었네. 적었네. 이 사람이 이제 옆에서 보좌를 잘했죠.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대의 흐름대로 제가 이제 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나라 이거 하면서 이야기할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전체적인 구도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러시아를 축으로 한 이 동유럽하고 이쪽은 이제 다 빨갛게 됐잖아요. 그죠? 보면은, 이 베트남도 이렇게 되고, 거의 이제 공산 세력화 이렇게 되고, 요쪽에 노란 색깔 한 요쪽은 이제 1955년에 반둥회의라고 인도네시아에 보면 반둥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보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너무 강하게 싸우는데 우리는 걔들 턴바운에 끼어가지고 어느 쪽에 편들 필요 없이 우리끼리 잘 함해 나가자. 소위 그래서 제3세계 비동맹 국가회의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쪽은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자유민주진영 이래가지고 소위 공산진영하고 소위 자유민주진영이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대립국면으로 가는 이 상황을 뭐라 그러죠? 냉전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냉전 체제. 그죠? 그래서
소위 트루먼 독트린 이후로 공산사회가 붕괴하는 1991년까지를 냉전체제라고 부릅니다. 냉전체제. 냉전이 콜드워 아닙니까? 그죠? 콜드워. 6.25는 뭡니까? 엄청 뜨거웠잖아요. 엄청 뜨거웠잖아요. 하도이죠. 하도. 열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6.25가 참 불행한 전쟁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2차 대전을 끝낸 지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자기네들 군인 그만 죽였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투에 와서 미국의 군인들이 한 5만 5천 명 죽었어요. 물론 이제 16개국 연합군들이 오긴 했지만 이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폭탄 갖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2차 세계 대전 때 그 태평양 전쟁에 쏟아부은 포탄보다도 더 많은 포탄을 우리나라 6.25 전쟁에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초토화됐겠습니까? 그죠? 초토화됐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초토화가 된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소위 핫워를 이제 좀 피한 냉전 체제로 이제 미소 대결 구도로 이제 이렇게 그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큰 전란이 일어났었는데 이쪽은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체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볼 때 미국이 아까 이야기했던 마샬 플랜으로 돈 지원해주면서 이쪽은 나토라고 하는 군사 동맹을 맺고 이쪽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이 연합의 그룹으로 묶였기 때문에 서로 세력을 이제 균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데 이쪽은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란 나라가 중국, 한국 뭐 이런 데 다 식민지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갖다가 아울러서 집단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싫어하잖아. 우리 일본하고 묶기 싫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개별로 방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미 공산화됐어. 몽골도 공산화됐어. 베트남도 반 쪼가리 나갔고 위쪽은 북한 공산화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미국의 전략은 더 이상 이 아시아 쪽에서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하고도 방위조약 맺고 우리나라하고도 맺고 대만하고도 맺고 필리핀하고도 1대1로밖에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불안정한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럽에 비해서. 그런 상황에서 6.25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집단 대 집단으로 만약에 그런 안보 체계가 있었다고 하면 쉽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어는 보니까 여어는 그 전쟁을 주체했던 독일 자체를 서로 분할 점령해갖고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어는 저거는 전쟁을 이렇게 했는데 멀쩡하게 있고 너무 나라가 분단으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일본을 기준으로 해서 연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 아시아 쪽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6.25도 일어나고 베트남 전쟁도 일어나고 이랬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후 이제 가는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공산화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이렇게 갔고 6.25 전쟁 봤고 이제 베트남을 한번 봅시다. 베트남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길쭉하게 돼 있죠. 이제 길쭉하게 돼 있고. 이제 베트남 원래 어느 나라 식민지였어요? 2차 전쟁. 프랑스이죠. 프랑스. 이쪽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전부 다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입니다. 호치민. 이 사람도 철저한 공산주의자. 대단히 인간적인 공산주의자. 그런데 길게 봐서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됐는지는 조금 퀘스천인 사람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랑스를 이제 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 17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북남으로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산 정권, 이쪽은 이제 자유진영 정권 이렇게 이제 분단이 됩니다. 분단이 돼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때 50년대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잡아가지고 가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됐느냐? 이때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80%가 북한에 있었다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거의 산업 기반이 남쪽에 없었어요. 있는 거 그나마도 6.25 하면서 다 부서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은 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원조. 그러니까 46년에 거의 5천만 불에서 58년에 3억 불이니까 이때 3억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보다 뭐 화폐 가치로 치면은 최소한 한 200배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경제에서 막 일컫는 거는 300산업이라고 이야기해요. 300산업. 뭡니까? 설탕,
밀가루, 면방직, 혹은 여기에 시멘트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시멘트. 전후 복구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죠? 이때 이제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원조 자금하고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 원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이런 것 이제 소위 그 이제 친일 정리를 못했던 데 대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이런데 잘 편성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그런 기업의 골간을 형성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때 만들어졌던 해갖고 지금 최고의 재벌이 된 데가 삼성 아닙니까, 삼성. 그러니까 요 설탕 밀가루 하는 소위 제일제당을 요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소위 큰 그룹을 이루게 된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300산업을 기준으로 하는데 먹고 사는 그 기준으로 이제 50년대 경제가 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쌀도 보면은 부족한 것만큼 미국이 원조를 해줬어요. 이때는 이제 미국에서 그만큼 잉여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만큼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가고 있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정부가 쭉 가다가 이제 뭐 독재 계속 했었죠. 뭐 발췌 개헌, 뭐 4.4.5.2 개헌 뭐 이런 것도 복잡하니까 제가 내준 유인물에 보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다가 이제 60년에 결정적인 걸 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이제 3.15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는 뭐냐면 이제 그때 대통령, 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급서를 해버려요. 죽어버려가지고 그 양반이 누구였죠? 신익희 씨. 신익희 씨가 죽어버려가지고 이승만 씨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붕하고 조봉암? 그 사람이 아마 붙었을 거예요. 아니다. 조봉암이 아니고 조병옥인가? 조병옥인가? 그렇게 붙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 선거에서 이기붕이가 조병암 씨한테 져요. 그래갖고 이제 이기붕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수양아들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때 왜 이제 부통령 선거가 중요했었냐면은 대통령의 유고가 생기면은 부통령이 이어받잖아요. 근데 이제 60년에 이미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80이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다도 하더라도 부통령을 이기붕을 시켜야 되겠는데 보니까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정선거를 막 한 거죠. 그래서 어느 선거구에는 선거 유권자 수가 100명인데 이기붕 표가 막 150표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의 압승으로 이기붕이 이긴 걸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막 들고 일어난 거죠. 그죠?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급기야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무너지고 이제 결국 이때 뭐 대학생들 막 일어나고 이거 결정적인 계기는 그 누구죠? 마산에서 마산 상고 출신인 김주열 씨가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바다에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들 막 일어나고 또 결정적으로 교수들이 이 학생들이 말하는 게 옳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제 자유당 정권이 붕괴하고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허정 내각으로 과도 정권을 갖다가 4.19 그걸 이제 우리가 4.19 의거라고 그러죠. 4.19 의거 하고 나서 장면 내각 정부로 가죠. 저는 뭐 4.19 혁명, 제가 말하는 이제 데피니션이 하면 혁명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건데 저는 뭐 4.19 의거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 뭐 사실 부정한 거에 우리가 항의해서 일어난 그래가지고 어떤 정치 체제를 바꿔냈으니까 4.19 의거로 인해서 이제 소위 자유당 정권이 붕괴하고 이제 장면 내각이 들어섰는데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된 과정에서 우리가 뭐 프랑스 혁명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한번 무너뜨리면은 또 막 여러 가지 욕구들이 막 분출이 되면서 막 혼란이 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면 내각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막 요구들이 나오고 또 사회도 불안하면서 뭐가 좀 안 되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5.16 군사 정변. 이거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고 싶으세요? 5.16 군사 쿠데타. 기술적으로 보면 쿠데타가 맞죠. 쿠데타라는 거는 하극상이잖아요. 하급이 상급을 무너뜨리니까 이게 이제 소장이 소위 그 참모총장을 얻고 한 거니까 쿠데타 맞고. 저는 이제 성격으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 정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루어낸 변화들을 보면은 우리가 일본 역사 봤지만은 명치 유신하고 좀 저는 비슷하게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5.16 유신. 이 이후에 일어난 우리 어떤 일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제 과들도 많이 일으키죠. 막 정치적인 어떤 독재. 이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불행한 게 아까 9번의
그 헌법 개정이 있다고 했는데 짧은 시간에 보면 전부 다 자기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꾸고 막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군사 독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이제 소위 이제 약간 정돈이 되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6.25를 거치고 50년대 쫄쫄 굶으면서 우리가 뭘 열심히 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교육하고 했던 그런 이제 소위 어떻게 보면은 강한 성취 동기를 가진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소위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쪽으로 이제 가는 길을 이제 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사실은. 정치가 막 혼란했으면 아무리 똑똑한 구슬이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꿰어가지고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거. 그게 필요한데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군사적인 힘을 빌었지만은 그 어떤 질서를 잡으면서 그 길로 가게 만들었던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때 이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엮이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자, 이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 정권이 이제 그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만 해도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 미국이니까 그 정권의 그 정당성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위 어프로벌,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갑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케네디. 그죠? 케네디는 이제 최초의 아일랜드 출신 대통령이면서 민주당,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잘 대우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처음에는. 저 조그만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하니까 자기 성향이 안 맞잖아요. 와서 이제 만나주는데 만나면서 박정희 정권한테 뭘 요구를 하냐면은 뭘 요구를 했겠어요? 미국의 전략의 입장에서는 아시아가 지금 골치 아프잖아요. 아시아가. 지금 이제 요 시점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결정을 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의 그 자기 안보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한국이 잘 지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하고 같은 라인을 써주는 게. 그래서 박정희 정권한테 요구를 합니다. 너희들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해서 사이좋게 지내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일본하고 이제 소위 수교 그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잘 모르던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와갖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종필 씨하고 일본의 오이라하고 이제 소위 이제 협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사실 뭐 해방된 지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제대로 그게 안 됐는데 무슨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느냐. 엄청난 대학생들의 반대도 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그 협의와 이래갖고 1965년에 이제 한일 협정이 만들어지면서 국교가 정상화되죠. 이제 소위 요새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일본은 대한민국에 10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를 차관으로 준다. 그리고 플러스 3억은 또 유상으로 또 들어온 게 있어요. 총 8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양최약국은 양최약국 및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아까 말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규정된 것을 포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이 조약에 의해서 그때 이거로 인해서 다 정리됐는데 뭘 또 요구를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거가 있지만은 개인의 어떤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케네디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도 하곤 했지만 우리가 경제로 나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태어난 해가 1961년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100불도 안 됐어요. 100불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출품은 여러분들 잘라서 팔았던 가발, 하고 오징어 이런 것들로 이제 수출하면서 먹고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이제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자본주의를 공부했지만은 개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돈이. 뭘 할 거는 많은데. 그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큰 마중물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에. 3억 달러 공짜로 들어오고 배상금입니다. 그리고 2억 달러 차관으로 들어오고 또 3억 유상으로 들어오고. 그때 당시 일본이 그러면 엄청 부자였는데 조금만 줬느냐. 이때 당시 일본의 총 외환 보유고는 21억 달러였다고 그래요. 21억 달러에 유무상 5억에다가 8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거죠. 받은 거. 이때 배상금을 받은 나라는 요거밖에 안 됩니다. 미얀마 2억 달러, 필리핀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미국의 입김으로 5억 5천 달러, 인도네시아 2억 3천,
베트남 3,900명 따라. 대만하고 중국은 안 받았어요. 대만은 장개석이 안 받겠다고 했고 그걸 본 주원래가 대만 우리보다 작은 대만이 안 받는데 어떻게 우리 대국이 받겠느냐 그래갖고 저 원라인은 우리 배상금 안 받아 선언해버리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실은 그거로 인해서 더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우호 감정이 생기고 훨씬 더 저는 그 ODA 차관이나 뭐 기술 지원 이런 것들 더 많이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통 크게 우리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국가 간의 국가로서 모든 것이 퉁 끝났다. 라는데 이제 물론 개인은 또 어떤 정빙을 가지고 할 수 있죠. 법리상으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잘 살잖아요. 못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 이 받은 돈으로 잘 살게 된 기업이나 국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피해를 봤던 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줬었으면은 이런 사단까지 안 가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하기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너무 작아가지고 골고루 가지도 않고 그랬다 그러던데 이걸 갖다가 굳이 이 몇십 년 지난 상황에 해가지고 이 사단을 부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적은 나이에 어떤 그런 대담한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받아낼 건 받아내고 실리는 챙기고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거는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굳이 지금 국가 간에 이런 사단까지 갈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한일 협정해갖고 국교 정상화를 맺고요. 요까지 하고 제가 다음 시간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쿠바 사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쿠바 사태 이것도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쿠바가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섬이잖아요. 이제 옛날에 스페인 식민지였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사는데 59년대까지 보면은 거의 미국의 속국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미국 자본들이 이 남미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뭐 착취하고 독재 정부들 지원해주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쿠바도 상당히 그 미국 자본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경제가 종속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소위 공산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이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카스트로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체 게바라, 그죠? 체 게바라.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잖아요. 의사인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완벽한 인간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사심 없이 정말 세계 인민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던져버리고 자기의 개인액을 다 포기해가면서 소위 압박받는 평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그 혁명을 지원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스트로를 지원해가지고 59년에 소위 공산혁명을 이루어냅니다. 그 쿠바에서. 그래서 이제 쿠바가 공산국가가 된 거죠. 공산국가가 됐는데 이제 그래서 미국 입장이 61년에 쿠바가 여기에 있는 미국 자산들을 다 동결하고 다 몰수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극단 어떤 긴장 관계가 생기면서 여기서도 이제 공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해갖고 여기 와 있었겠죠. 미국 남부에, 특히 마이애미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미국에서 어떤 게 생기냐면 미국 정부가 지원해줘가지고 CIA가 지원해가지고 여기 있는 쿠바 국민들하고 쿠바 난민들하고 같이 하고 본국 진공 작전을 계획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쪽하고 극단적인 갈등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까 콜드워 상태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소련의 그 수반이 후르스초프인데 후르스초프하고 이야기해갖고 카스트로가 여기에 소련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시도를 한 거예요. 이제 그걸 미국 쪽에서 알아낸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쿠바의 사정거리 안에 미국 본토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여기다가 미사일 기지 하면 핵을 쏘면은 미국 본토가 바로 공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극도의 이제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때 대통령이 케네디였고 이제 이 후르시초프가 이제 소련의 그거였는데 소위 3차 대결은 일촉즉발까지 다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케네디가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너희가 그 쿠바에 있는 그 미사일 기지 철수하지 않으면은 해상 봉쇄, 그러니까 소련에서 오는 배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검색하고 못 오게 하고 해상 봉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공군기가 뜨고 막 거의 전쟁 촉발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래갖고 핵폭탄을 쏘니 많이 하다가 둘이가 극적으로 만나서 협상을 하면서 쿠바에서 소련 미사일 기지 철수하고 미국은 그때 터키에 미사일 기지가 있었거든요. 그 미사일 기지 철수하면서 서로 협상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카스트로인데 최근에 죽었죠. 카스트로는 적극적으로 후르시초프한테 핵폭탄 쏘자고 주장을 했대요. 저거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는데 후르시초프한테 엄청 강하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한테 이번에 한 방 쏘자. 너무 위험한 거죠, 이제 사실은. 나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저 위쪽에 지금 핵 우리 이곳 살고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뭐 도저히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카스트로라는 사람도 뭐 독특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공산주의자고 이랬는데 이때 적극적으로 핵폭탄을 쏘자고 주장을 했더라고. 근데 다행히 후르시초프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케네디하고 협상을 해서 그게 안 갔는데 만약에 그때 정말로 쏘았더라면은 또 어떻게 됐을까?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으로 본토에 핵을 맞았다라면은 어떻게 갔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인간의 광기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핵폭탄이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실 쏘게 되면 전 인류가 같이 공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어날 가능성은 정말 없긴 한데 정말 이 약간 이상한 사람이 그걸 주장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는 참 인류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조금 쉬다가 또 다음 이야기를 봐.